자, 여러분 우리 재무제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배운 거 보면 첫 번째로 정의를 배웠죠. 그렇죠?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 배웠고요.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인식이라고 했죠.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거요. 이걸 인식이라고 하는데 인식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장부에 기록하려면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인식 요건이 있어요. 이 인식 요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 자산의 인식 요건 두 가지가 있었고요. 부채도 인식 요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개를 만족하면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충족하면 요거 충족하고 요거 충족하면 재무제표에 자산이라고 기록하고요. 부채라고 기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산이랑 부채로 기록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짜린데? 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얼마짜린데를 기록해야 되는데 얼마짜린지를 기록하는 게 여러분 측정이에요. 측정. 그럼 측정은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금액을 써놓는 걸 측정이라고 하는데 금액을 써놓는 거 그 측정을 고급지게 얘기하면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얘기해요.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거. 근데 화폐 단위로 기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을 써놓는다는 게 측정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인식 요건까지 만족하고 측정까지 해야 여기 금액까지 쳐넣어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요건이 다 끝내게 돼요. 그럼 이 측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써놓을 건데 그게 참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금액으로 금액을 써 놓을 건데 그리고 이 측정을 보면 내가 자산을 최초로 취득했을 때도 있고 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말 시점에 재무제표에 또 얼마로 이 자산을 기록해서 측정해서 옮겨 놓을 건지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자산은 처음에 취득했을 때 어떤 측정치를 쓰는지 두 번째로 매 기말 어떤 측정치를 쓰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나 매 기말에 어떤 측정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건지 지금부터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측정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만약 제가 작년에 차를 샀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시국에 렉서스를 샀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차가 원래 제가 타던 차가 있는데 이게 고장나서 다 수업 얘기해요. 이게 고장났어요. 그래서 정말 차를 사야 되게 된 거죠. 차를 사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마침 친구들이랑 정말 1년에 한 번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골프 치는 날이 있는데 그 다음 주였다고요. 이왕이면 좀 새 차 타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거기 자동차 파는 데 가서 이거 혹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나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나요? 뭐 여기저기 뱀비야 가서 물어봤다고요. 근데 다 안 된다는 거야. 아우 고객님 처음이라서 수입차가 처음이라서 모르시나 본데 당연히 몇 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국에 렉서스를 딱 들어갔더니 아우 다음 주에 바로 되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차를 새로 사가지고 골프장에 갔다고요. 그때 친구 오 차 새로 샀어? 오 큰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 차 좋다 나도 하나 사야겠다. 지금 사면 얼만데? 지금 사면 얼만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야 너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돈 벌면 앞으로 버는 돈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친구도 있어요. 아이고 야 너 돈 좀 번다고 요즘에 그 차 비싼 거 사면 어떡해. 당장 팔아 당장 팔아 당장 팔아. 너 안 돼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친구도 있어요. 너 이거 리스한 거지. 너 이거 외상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이거 외상값 다 갚으려면 얼마가 드는데. 이런 것도 물어볼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가 돼? 개별적인 자산 부채의 측정 기준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로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 주고 샀니? 얼마짜리니? 이거 타고 다니면서 얼마의 돈을 버니? 너 앞으로 이거 자동차 돈 갚으려면 얼마의 돈이 나가게 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첫 번째로 보시면 취득 원가가 있는데 취득 원가, 역사적 현금 수취액 다 같은 말인데 이 취득 원가는 뭐냐면 내가 이 자산을 과거에 얼마 주고 구입했냐는 거예요.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를 취득 원가 혹은 역사적 원가 혹은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라고 하는데 취득 원가와 역사적 현금 수취액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자산을 얼마 주고 샀대. 그럼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가 되고요. 역사적 현금 수취액은 뭐냐면 부채를 측정할 때 그렇게 돼요. 내가 돈을 빌려왔대.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왔대요. 나 은행에서 돈을 10억 받았어. 또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만
선수금이 있었잖아요. 미리 받은 부채. 선수금 같은 경우에도 돈 들어오고 선수금이 기록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수금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돈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 다 과거에 돈 주거나 돈 받은 돈들을 얘기하는데 취득 원가는 자산과 관련돼 있고 역사적 원가는 부채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기 보시면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역사적 원가와 동일한 의미에다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지워볼게요. 취득 원가랑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 있는데 취득 원가는 뭐냐면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얼마의 돈을 들였냐는 거예요. 그게 취득 원가입니다. 내가 3억 5천짜리 차를 3억 주고 샀대요. 그럼 취득 원가는 3억 5천짜리 차를 샀더라도 내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3억을 지출했기 때문에 3억이 이 자산의 취득 원가가 돼요. 3억 주고 샀으니까. 괜찮죠? 역사적 현금 수취액은 뭐냐면요. 취득 원가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라면 역사적 현금 수취액은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라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선수금 기억나시나요? 선수금? 내가 돈을 미리 받았대. 그럼 그리고 앞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대. 그럼 현금 들어오고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같은 경우엔 돈을 과거에 받은 금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금액을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취득원가는 역사적 원가, 과거의 구입가격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공정가치가 있는데 공정가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공정가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매될 가격이기 때문에 유출 가격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를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가치이다 나와 있고요.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결제 또는 이전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 유출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중에서도 내가 이 자산을 구입했을 때 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산을 내다 팔 때의 가격이다. 그래서 내다 팔게 되면 재무제표에서 밖으로 아웃되겠죠. 그래서 유출가치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산의 구입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 원가라고도 한다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뭐냐면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기업 특유의 가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제가 사실 해커스 공무원에서도 강의하고 해커스 경영에서도 강의하고 해커스 금융에서도 강의하고 해커스의 부름을 받아서 뭐 은행들 특강도 많이 다니니까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특강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제 차를 탄다 그러면 아내는 지금 아이들만 키우고 있거든요. 아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아이들 뭐 학원 다니고 이럴 때도 제 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그럼 아내가 이용할 때 사용했을 때 벌어들이는 이 돈의 가치랑 제가 이 돈 벌려고 정말 벌어들일 자동차를 이용할 때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랑 다르겠죠. 이걸 기업 특유의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특유의 가치는 동일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마다 누리는 가치라고 해서 기업 특유의 가치라고 하고요. 문제 보시면 기업 실제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기업 실체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 가치를 말한다 나와 있는데 아직 현재 가치를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현재 가치는 금융자산 가서 제가 살짝 얘기할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가치가 뭐냐면 내가 자산을 사서 3년 동안 사용할 거고 3년 동안 사용하면 돈을 이렇게 번대요. 그럼 이 돈을 이렇게 벌게 되는 걸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들은 기업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특유의 가치라고 해요. 괜찮죠? 체크만 하시면 돼.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보트 보시면 삼각후 원가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이건 도저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가치를 배워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현재 가치를 안 배운 상태에서 삼각후 가액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까지 배우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뒤에 금융자산 가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금융자산이라고 써 놓으시고요. 금융자산
다만 이 삼각후 원가는 시험에 나오는 문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요. 여기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자산 가서 유효이자율법이나 현재가치는 제가 그때 가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금융자산이라고 써놓고요. 시험은 요 문구만 나오니까 요거만 기억합시다. 삼각후 가액의 측정에서 사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시장 이자율이 아닌 역사적 이자율을 쓴다. 어디 줄치시면 돼? 역사적 이자율이요. 현재 오답용으로 삼각후 가액의 측정에서 사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역사적 이자율입니다. 이것만 좀 체크만 해놓으시고요. 요거의 의미는 뒤에 금융자산 배우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좋아요. 일단 넘어가시고 밑에 보시면 핵심 체크 있는데 1번 기업 특유의 가치는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부터 또는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체크만 좀 하시고 2번은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삼각후 원가는 현재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역사적 이자율이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선생님 그럼 지금 얘기하는 측정 기준은 자산, 부채, 자본까지 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본은 측정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본은 인식 기준이 없었죠. 자본은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 빼기 부채하면 자본이 나오는 거지 자본은 별도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걸요. 제가 집이 10억짜리가 있고 은행에 대출이 7억 있으면 제 자본은 3억이죠. 이렇게 측정하는 거지 자산과 부채를 뚝 떼어내고 자본만 별도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은 별도의 측정 기준이 없고 측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시험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오늘 이 시간 이 강의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얘예요. 네, 얘.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잠깐 핵심 체크 4번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의 자산의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는 동일하다. 공정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자산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시장에서 이걸 사올 때는 이 내다 팔았을 때 가격으로 누군가로부터 사왔기 때문에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가 취득하는 순간엔 같겠지. 그럼 내가 금덩이를 시장에서 10억 주고 사왔대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금값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가 10억 주고 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금값, 공정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이후에는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가 달라지지 계속 취득 원가랑 공정가치가 같은 건 아니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밑에 보시면 측정 속속에 선택이 있는데 요거만 정확히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 이거 얘랑 이거랑 매칭시키고 얘랑 이거랑 매칭시키고 이걸 뒤죽박죽 해놔서 정확히 매칭된 것은 혹은 계정별로 측정 속성이 잘못된 것은 이런 게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단 선급 비용은 뭡니까? 돈을 내가 낸 거죠. 선급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보험료를 미리 낸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보험료를 내고 돈이 나가고 보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선급 비용은 과거에 내가 놓은 돈, 다른 말로 뭐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있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냐면 저도 회계사기 때문에 거래처들을 일단 일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다고 한 번에. 그럼 일해주고 돈 나중에 받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있겠죠. 저는 요즘엔 너무 바빠서 큰 회사들은 못하고 조그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식당들 이런 데 일을 주로 많이 도와줘요. 요즘엔 제가 바빠서 가기가 바빠서. 그럼 제가 뭐냐면 빵집 같은데 기장해주고 식당 같은데 기장해주고 돈을 받는다고 할게요. 돈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그런 게 매출 채권인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쭉 일해주고 나면 1,000만 원 정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거래처 중에서 하위 한 10% 정도는 제가 일해주고 나면 몇 달 있다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돈 뜨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돈 받을 권리는 1,000만 원 있는데 나중에 막상 현금 회수하려고 하면 200만 원 정도는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저는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일을 한 1,000만 원 정도 해줬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한 200만 원 정도는 거래처 망해서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로 받을 돈은 8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뭐예요? 진짜 받을 돈. 괜찮죠? 선수수익은 뭡니까? 우리 선수금 선수수익이었죠? 미리 돈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선수금 선수수익 기재하잖아요. 부채잖아. 부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재한다고요? 내가 받은 돈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역사적 현금 수취하게 되고요. 이행가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행가치는 뭐냐면 내가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앞으로 내야 될 돈들의 현재 가치, 앞으로 내야 될 돈들의 합계를 이행가치라고 해요. 그럼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은 부채이기 때문에 얘랑 다른 건 뭡니까?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얘는 역사적 현금 수취액으로 측정하지만 얘는 앞으로 미래에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돈을 받고 앞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만
얘는 지금 제한한 용역을 미리 받았고 앞으로 돈을 줘야 되니까 측정할 때 당연히 앞으로 내가 내야 될 돈의 조합들 이행 가치로 측정하게 됩니다.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재고자산, 자산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취득 원가로 측정하고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도 취득 원가로 측정합니다. 취득 원가가 뭐라고? 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낸 돈. 괜찮죠? 선생님 저가법은 뭡니까? 뒤에서 재고자산 가면 요 저가법만 1시간 설명합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판매보증 충당부채 있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일단 좀 외울게요. 판매보증 충당부채가 뭔지를 설명할 수는 지금 없어요. 나중에 충당부채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판매보증 충당부채는 공정가치나 기업 특유의 가치로 측정한다. 요거 체크만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제가 이번에 추가로 추가한 거고 요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 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다음 중 측정 속성을 정확히 매칭 섞인 것은 혹은 측정 속성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좀 외워줄게요. 판매보증 충당부채는 공정가치 또는 기업 특유의 가치로 측정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럼 우리 진짜 끝났네.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 인신요건, 측정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뭘 볼 거냐면 수익과 비용을 좀 볼 겁니다. 그럼 이게 되게 간단한데 수익은요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비용은요 정의가 뭘까요? 일단 수익의 정의는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이에요. 비용의 정의는요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이에요. 다른 말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면 수익입니다. 또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하면 수익이에요. 괜찮죠?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제가 딸이 2명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지금 6살, 4살인데 너무 귀엽다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 저는 이제 볼 달까봐 뽀뽀도 하루에 3번씩 해요. 더 하고 싶은데 하면 볼이 달까봐.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저희 집에 오셔갖고 저희 딸들한테 뽀뽀 막 많이 하고 그러면 속으로 샌다고요. 3번 넘으면 좀 불안해요. 볼 달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아끼는데 저희 딸들 요즘 유치원 가더니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어느 날 결혼한다고 누군가를 데리고 오겠죠. 이제 딸이 크면. 저희 딸이 나중에 남편감을 데려오면 문제가 되는 게 잘 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연초에 오라고 그럴 거라고요. 연초에 오면 부채가 1억 너 돈 얼마나 모았냐 했더니 부채가 1억 자본 1억 자산이 2억이 돼요. 연 말에 한 번 더 오라고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산이 5억 됐다는 거예요. 빚은 여전히 1억이 있는데. 그럼 자본이 4억이겠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3억이에요. 그렇죠? 3억. 자본이 3억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본이 3억 늘면 무조건 결혼시켜야 돼요? 1년 만에 자본이 3억 늘었으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면 이 자본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가 있냐면 주주와의 거래로 다른 말로 주주와의 거래로 받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즉 개인이라면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번 돈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3억을 다 받았대. 천상백수인데. 그러면 뭐 딸을 맡길 수가 없죠. 부모님이 계속 돈을 주신다면 맡길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마지막 한타로 딱 몰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도 돈 못 주신대. 그럼 결혼시킬 수 없잖아요. 계속 벌어야 돈을 결혼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자본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수익, 자본이 감소한다고 무조건 비용이 아니라 이 엄마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한 부분만 수익과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의 정의와 비용의 정의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의 정의는 자본이 증가했어. 다른 말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건 맞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해요. 이런 것들은 수익과 비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남아있지만 수익의 정의, 자산의 유입이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인데 뭘 제외해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주와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해요. 밑에 보시면 부채의 정의도 나와 있는데 부채도 똑같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서 자본이 감소한 걸 얘기하는데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괜찮죠? 이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 보시면 광의 수익 비용에서 수익과 비용 차익 차손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수익과 비용은 두 가지로 좀 나눠요. 수익을 보면 또 수익 안에 수익과 차익이 있고요. 비용도 비용 안에 비용과 차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굳이 따지면 이게 레버리지고 이게 인컴이고 뭐 그런데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기준조사하고는 수익을 수익과 차익으로 나눈다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수익으로 기재하고요. 얘는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차익으로 기재해요.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얘네들은 뭘로 기재하냐면 수익을 총액으로 기재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수익을 뭘로 기재하냐면 순액으로 기재합니다. 이해거든요? 수익을 결국 수익과 차익으로 나눈다는 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총액으로 기재하느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순액으로 기재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붕어빵을 만들어서 판다고 할게요. 그게 내 본업이야. 그럼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어빵을 만들어서 100억 벌었대. 1년 동안. 매출이라고 할게요. 붕어빵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90억이래요. 그럼 이게 매출 원가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와이프한테 여보 나 10억 벌었어. 이것도 중요한 정보지만 나 실제로 판 돈은 100억이고 들어간 돈이 90억이야. 이걸 좀 더 늘리고 이걸 좀 줄여야겠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보도 다 중요하다고요. 괜찮죠? 당연히 저희 아내도 제가 붕어빵 장사하는데 매출 100억 나왔는데 매출 원가가 90억이라고 하면 원가를 좀 싼 거 써. 중국산 밀가루를 쓰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지만 어쩌다 한번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팔았대. 여보 자전거 50만 원짜리인데 이번에 45만 원을 팔았어. 5만 원 손해받지 마요. 혹은 50만 원짜리인데 내 자전거가 인기 많아져서 55만 원을 팔았어. 이번에 이득 받지 뭐야.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 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그냥 자전거 팔아서 얼마 남겼니? 5만 원 넘겼어. 잘했네. 10만 원 남겼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토지를 판대요. 땅은 어쩌다 한 번 판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토지 50억짜리를 70억에 팔았다고 하면 현금 7억 오고 토지 처분 수익 70억. 토지 50억 없어지면서 토지 처분 비용 50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익 남긴 것만 중요한 정보야. 어쩌다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 50억 없어지면서 20억을 처분 이익으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총액이라고 하고 수익이라고 하고요. 요걸 차익이라고 해서 요 두 개 다 수익으로 봐줘요. 괜찮죠? 그럼 우리 비용도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나와 있는데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할 것인가? 언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기업회계에 해주는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요. 그럼 이 실현주의 안에는 가득 기준과 실현 기준이 있는데 실현주의라는 건 가득 기준과 실현 기준이 모두 만족하면 수익을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엔드 관계입니다. 모두 만족하면 수익을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개업한 지 10년 됐고요. 제가 12년차 회계사니까 개업은 9년 정도 했군요. 개업한 지 9년차 회계사고요. 아니죠. 개업은 제가 8년 됐네요. 개업한 지는 8년 된 회계사고요. 그런 다음에 강의한 지는 10년 됐죠. 강의를 좀 회계보면서 미리 몰래 좀 하다가 이제 개업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업했을 때 강의 시작한 지 한 1년 됐을 때는 제가 강의를 잘하지도 못했고 개업했을 때도 뭐 거래처 없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이 매우 적었다고요. 거기다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커스 같이 큰 데 왔지만 옛날엔 강의를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을 때이기 때문에 저를 써주는 데가 업체들이 아주 영세한 데였겠죠.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거나 뭐 좀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눈물 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일하고 여보 나 돈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때 가서 돈을 안 주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아내가 이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아내가 야, 너 돈 받을 수 있는 것만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현 기준이에요.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때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줘도 돈을 못 받으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요. 그럼 가득 기준은 뭐냐면 내가 다 할 걸 다 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할 걸 다 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커스에서 지금 강의하기 때문에 돈은 무조건 받는 거죠. 저만 잘한다면 돈은 무조건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체 특강, 이 신용분석사 특강 은행에 꽤 많이 나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은행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그때 하루 만에 다 끝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1박 2일로 끝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긴 강의를. 제가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업했다고요. 은행 직원분들 오셨는데 야 뻑이지 이거 일정 뻑이지 그러는데 진짜로 12시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진짜로 그럼 한 12시간 넘게 한 거죠? 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부터 바로 수업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 오후 1시, 2시쯤에 끝났어요. 마지막에 끝나는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 앉아 계신 은행 직원분들도 와 진짜 비장하게 박수를 치시는데 수고하셨다고 박수 치시는데 마치 논산훈련소 이 연무대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진짜 저도 사람인지라 12시간 넘게 수업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진짜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때 저를 일으키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고요. 10초 정도 지나면 10,000원. 또 한 10초 정도 지나면 10,000원. 이렇게 제가 산다고요. 이게 가득 기준이에요. 내가 한 것만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되고요. 교재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시죠. 실현 기준이 만족이 돼.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해. 그러면 가득 기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가득 기준도 세 가지 타이밍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내가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생산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도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완성됐을 때 재화나 용역을 완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현 기준이 다 만족이 되고 가득 기준에 따라 요때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고 요때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고 요때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용역의 제공인데 용역의 제공. 그래서 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계약을 맺고 건설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진행 기준에 대한 회계 처리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회계에서 건설 계약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계약을 왜 보느냐면 수익 인식 기준 중에서 진행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요. 봤고요. 완성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농림어업이 있어요. 농림어업. 어느 날 우리 집에 양이 있었는데 양이 새끼를 낳았다고 새끼양을. 새끼양 날 때 새끼양 나기 전에 양한테 부탁해요. 양아 미안한데 너 혹시 새끼 좀 낳아줄 수 있니? 그럼 양이 한 200만 원 주시겠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양이 어느 날 태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돈 들인 게 없는데 태어나기 때문에 양을 팔지 않아도 양이 완성돼서 태어나는 순간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림어업 같은 경우엔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에 이건 안 나와요. 브라보죠. 그렇죠? 근데 인도 기준이 있어요. 인도 기준. 내가 고객한테 뭔가를 인도하고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면 수익으로 인식한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재화의 판매라고요. 재화의 판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는. 재화의 판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장에서 재고자산을 배우게 돼요. 그럼 재고자산을 왜 배워요? 인도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나와 있고요. 사실 얘는 이게 직접적으로 앞으로 뭐 시험 보는데 나온다 이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얘를 배우고 얘를 배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비용은 언제 인식할까요, 여러분? 비용은 언제 인식할까요? 수익 나왔을 때 비용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성과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봐봐요. 우리가 차를 샀어요. 차를 사는 순간 현금 지출하면서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 잡는 이유가 뭡니까? 차를 사는 그 순간에는 수익이 안 나온다고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기간 동안 돈을 벌면 수익이 나오죠.
그거에 맞게 대응시켜서 수익 비용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를 사서요 5년 동안 탈 거래요. X 1년, X 2년, X 3년, X 4년 5년 동안 탈 건데 수익 비용이요 매년 차 타고 다니면서 10억씩 벌 거래요. 차값이 5억이야. 엄청 비싼 차를 샀나 보죠. 차값이 5억이야. 근데 차를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1년에는 손익이 나빠지고 X 2년, 3년, 4년은 손익이 좋겠죠. 아닌데 다 이 차 타고 다녀서 벌어들이는 돈들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은 수익이 나오기 전에 잡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오는 기간 동안 수익과 대응시켜서 잡는다고요. 그래야 더 우리가 정확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지만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주의에 따라 인식합니다. 그럼 수익 비용 대응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로 제가 현대자동차가 차를 하나 팔았대. 제네시스를 팔았대요. 제네시스 팔았다고 칩시다. 1억짜리를. 1억에 팔았대. 근데 이거 만드는데 8천만 원 들었대요. 그럼 1억짜리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8천만 원의 돈을 낸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나중에 재고자산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럼 정확히 매칭 되겠죠. 정확히 매칭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 특강할 때 제가 요즘에 이 비루한 몸뚱이이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공무원 쪽이나 해커스 금융에서 OT 찍을 때 그냥 맨 얼굴을 찍는 것보다 강남에 있는 메이크업만 전문으로 해주는 샵이 있어요. 거기서 메이크업을 한번 하고 봤더니 어머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OT랑 지금이랑 좀 틀리죠. 그 OT는 메이크업 한 사진이거든요. 한 얼굴이었거든요. 요즘에 기업체 특강할 때 좀 중요한 특강 같은 경우에 잘 보이려고 메이크업 받고 가요. 머리도 한다고요. 요즘 저희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머리도 하고 간다고요. 그거 하는데 한 10만 원 들어요. 10만 원 들고 특강 가서 그날 동안 한 200만 원 받아왔다고 칠게요. 그럼 수익이 200만 원이고 이거랑 정확히 매칭되는 메이크업 비용이 10만 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 원가예요. 괜찮죠?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차를 샀어요. 차를 5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 아무래도 전철 타고 다닐 때보다는 차 타고 다니면 이동 반경도 넓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벌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 버는 거랑 차 운전하는 거랑 매칭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차를 타고 5년 동안 돈을 벌 거야. 차를 5년 동안 사용하고 5년 동안 돈을 벌었어. 그럼 5년 동안 차값을 안 분해서 비용 처리하겠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비고요. 감가상각비는 체계적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수익 비용을 대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식 인식 비용인데 여러분 광고비 같은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정인돈 쳐보세요. 광고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광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광고에서 매출이 느는 건 맞지만 광고했다고 매출이 어떤 게 언제 직접적으로 느는지는 매칭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매칭시킬 수 없는 광고비 같은 경우엔 그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매출 원가는 체계적 합리적인 배분이다. 감가상각비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출 원가, 체계적 합리적 배분은 감가상각비, 즉시 비용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광고비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